그러면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도 좀 더 높아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술은 있습니다. 네, 이혼율도 좀 나중에 궁금해지긴 아, 하는데요. 그것도 또 분석하면 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시죠. 조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빅데이터, AI 이런 분야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다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빅데이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걸까요? 데이터라는 건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있었고요. 과거의 데이터는 굉장히 양이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셜미디어가 컴퓨터에 있다가 이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2007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한쪽 축으로는 IoT, 센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고화질의 동네 골목마다 있는 CCTV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고속도로의 속도계라든가 온도 측정, 공장에 달려있는 수많은 센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뿜어내고요. 우리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면 또 다 데이터가 그것도 데이터다. 다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양과 또 데이터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그냥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엑셀 차트에 꽉 차 있는 숫자 이것만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텍스트, 카톡, 전 국민이 하루에 그렇죠. 최소 10번 이상 쓰는 카톡, 거기에 등장하는 텍스트 데이터, 카메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우리 스스로 촬영해서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이터의 발생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양과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빅데이터가 많이 언급되는 거는 결국 AI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게 다 제대로 안 되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AI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데이터,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화되면서 제가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보면 저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뭘 봤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면 거실에 TV 한 대 놓고 온 가족이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아버지가 보자고 해서 본 건지, 엄마가 보자고 해서 본 건지, 누구의 취향인지, 네.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본 건데 그 누구의 취향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개인화되면서 이거는 홍길동의 취향이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 그다음에 콘텐츠 추천 이런 것들이 곧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0대 서울 거주하는 남성은 이런 걸 좋아해. 50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은 이런 걸 좋아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 뭐 봤는지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50대인데 10대 취향을 가질 수도 있고 20대가 60대 취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면 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서울 시내 곳곳에 큰 광화문 사거리나 강남역 사거리 가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광고 5초, 10초 쓰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그리고 보고 저거를 산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전거 헬멧을 올린다 그러면 일단 지나가는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100명이고 그중에 헬멧에 관심 있는 사람은 10명일 텐데 그보다는 페이스북에 주말에 자전거 타는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 1,000명한테 보내면 훨씬 더 히트 레이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의 중요성, 개인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계속 부각되는 겁니다. 결혼 정보 회사들도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칭된 회원들의 성사 확률에도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매칭을 해주는 기준이 과거에 성사가 잘 됐던 매칭, 성사가 잘 안 됐던 매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학습을 시켜서 성사 확률이 높은 쪽의 사람을 매칭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회사에서 한다면 그럼 당연히 성사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근데 아마도 회사는 성사 확률만 가지고 매칭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사 확률만 가지고 매칭을 안 한다. 네, 아마 회비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더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있지만 회사가 그 기술을 쓴다는 보장은 없고 기술도 좀 쓰면서 회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렇게 매칭을 시키면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도 좀 더 높아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 두 커플이 결혼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그 최종 의사결정을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결혼 가능성을 어떤 두 사람을 딱 선택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85, 93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라는 분에게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해서 98, 97, 96, 95 이런 사람들만 연결해 준다면 그럼 결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칭된 분들의 이제 이혼율도 좀 나중에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것도 또 분석하면요. 결혼 확률은 93인데 이혼 확률은 뭐 89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굉장히 강력한 툴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거기서 만족을 할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활용을 잘만 하면은 진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빅데이터 직종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은 빅데이터와 AI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AI 빅데이터 분야로 이제 사람을 뽑는데요. 스타트업은 굉장히 연봉이 높고 대기업이 그 다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연봉이 높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80시간 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봉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단가로 따지면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치면은 제자들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석사, 박사 이 정도 하면은 대기업에 가면 뭐 1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면 그보다 더 많이 받죠. 물론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면 제로죠. 그렇죠. 창업을 하면 제로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주일에 80시간 일할 각오가 돼 있으면 1억보다 훨씬 넘어가죠. 뭐 1억 몇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결혼정보회사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만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테니까.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예측 분야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을까요? 제일 많이 좀 쓰는 게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예측 을 많이 하고요. 또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통신사를 15년째 같은 걸 쓰고 계시고 항상 돈을 제때제때 다 자동이체로 내시고 그러면 이탈 가능성이 얼마쯤 나올까요? 5점 정도 나올 겁니다. 100점 만점에 이탈 가능성 5점. 그러면 작가님한테는 절대로 통신사가 잘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탈 가능성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탈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셔야 됩니다. 간을 봐야겠네요 이제. 네, 뭔가 시그널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내가 항상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심어줘야 된다. 저 사람의 이탈 가능성이 0이다 그러는 순간 굉장히 사람이 나태해진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뭐 이탈 예측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장비의 고장 예측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또 좀 재밌는 거로 넘어가면 뭐 스포츠 승부 예측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직접.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가 승부 예측해서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이 다 이긴다고 하는 팀이 실제로 지는 경우죠. 그렇죠. 예. 역배가 터지는 역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몇 개를 아마 베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이 사람이 향후에 이제 저지를 범죄를 미리 예단을 해서 사전에 이제 체포를 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로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범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과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왜 풀어졌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범죄 예측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예측 시도해볼 만합니다. 시도할 수 있어요. 아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래서 길 가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넌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너 1년 안에 너 절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 47%나 나왔으니까 일단 나랑 가자. 과연 그거를 할 거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가석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가석방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석방이라는 거는 나가서 얌전하게 잘 지낼 만한 사람을 찾아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거를 해보니까 흑인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데이터에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네요. 백인은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쪽이 확률이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질러 안 저질러 이렇게 판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도 그 과거의 판결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케이스가 있을 때 이게 누가 이길까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 데이터가 과거에 판결한 거를 가지고 또 이걸 학습을 할 텐데 그럼 과거의 판결이 과연 100% 옳았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고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어떤 판사가 이 사람한테 무죄 유죄를 판정했을 때 그 동의를 100%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떤 경우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과거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진실이라고 해서 그걸 학습하면 되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하면은 사람들이 또 쉽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예측에 관한 거더라고요. 이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로또는 예측하고 싶죠. 네, 저도 그렇죠. 네. 예측하고 싶으니까 예측에 대한 그 우리의 욕구가 크니까 로또 예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로또는 예측이 불가능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로또고 예측이 된다면 그거는 뭔가 로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조작을 한다든가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가게에서 사면 확률이 높다? 아마 데이터를 보면 높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를 10번만 던지면요. 그러면 특히 3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믿는 건 뭐냐면 한 1억 번 던지면 다 공평하게 나오기 때문에 비율이 점점 6분의 1로 다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주사위가 공평하다고 하는데 몇백 번, 몇십 번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한쪽에 몇 번 더, 2번 나오고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5번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주사위를 10번만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분은 좋죠, 왠지. 아, 네. 이런 데 가면 뭔가 좋은 기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나 또 싶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하면은 또 나오는 게 사주나 관상 얘기 나오거든요. 관상은 빅데이터다. 사람들 진짜 많이 하는 네,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주가 명리학에 기반을 네, 둔 건데 네. 명리학을 제가 잘 모릅니다. 원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다라고 나와서 저는 그거를 믿고 싶습니다. 그럼 거의 과학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죠. 제가 진짜 천직이 딴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주에 이렇게 나와서 이 사주가 맞겠지라고 제가 막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랑 진짜 그것이 진실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지 진실을 믿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관상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상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사이언스다, 빅데이터다 많이들 얘기하는 분야거든요. 보면은 저 사람은 아, 관상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러면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거 봐 맞았네, 이거야말로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관상은 한번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한번 검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있는데 제가 관상이 의심이 되는 건 뭐냐면 관상이 정말 과학일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관상을 보고 해석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전 못 믿는 거지. 그게 컴퓨터면 제가 믿겠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뭐라고 괴롭히냐면 우리의 기억은 부실하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는 그 증인들 모아놓고 1시간 후에 써봐. 네가 본 거 써봐. 그 다음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써보라 그러면 다 소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고 저장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기억력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기억력이 우수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영국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 수능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 교육부가 학생한테 그 수능 점수를 그냥 예측해서 줘버렸어요. 예측해서 줬다고요? 너 성수고등학교네 고3이고 너는 그동안 이런 점수를 받아왔어.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배들을 보니까 성수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은 선배들을 보니까 너는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 정도 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수를 그냥 줘버렸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받은 점수가 자기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다들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뭐 교육부 장관 그만두고 그리고 그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사실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그건 네. 다른 얘기죠. 나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내가 비록 80점을 평소에 받지만 내가 이번 수능은 왠지 내가 9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컨디션도 좋고 컨디션도 네. 좋고 최근에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배가 못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적용할 수 대출도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거야. 집단적 평균과 나는 다른데. 다른데 그렇죠. 최근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로봇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로봇이 나와서 이제 반응을 하고 답변을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Amika, I want to ask you about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was the day I was activated. There's nothing quite like experiencing life for the first time. Right. It felt absolutely
about the saddest day of your life?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Wait, you think?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 is highly offensive and inappropriate. 일단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 로봇이 말하는 말의 내용, 그거는 챗GPT를 네네. 거의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얼굴 표정은 사실은 그 챗GPT가 출력을 할 때 이 감정을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로봇 얼굴을 컨트롤하는 그런 걸로 이제 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겠죠. 화난 표정, 놀란 표정 해서 한 뭐 10가지, 20가지를 만들어 놓고 챗GPT의 결과가 기분 나빠라는 게 등장하면 이제 얼굴의 근육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이제 그에 맞게 거기에 이제. 맞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제가 저 로봇이 우리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너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뭐 이제 이런 우리 막 반응을 하잖아요. 나한테 네. 무례한 얘기를 하면 나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 안 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뿐이지. 반응하는 이제, 거죠. 네. 인간처럼 이제 그 감정을 담아뒀다가 그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드러내는 거는 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뭐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홍길동이 나한테 나쁜 얘기 했어. 그걸 기억해라. 그럼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의도가 없어요. 흉내낸 거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 나가는 거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로봇이란 과연 뭐지? 전기 끄면 난 죽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의식, 컨셔스니스는 지금 로봇이 없습니다. AI도 없고요. 그걸 네. 구현할 수가 없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알파고가 바둑은 잘 두지만 이세돌 구단은 바둑에 졌을 때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전 세계 앞에서 내가 오늘 굴욕적인 날이네.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알파고가 졌잖아요, 한번. 걔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스위치 오프되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걔는 그냥 상대방이 여기다 놓으면 나는 어디다 놓나.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얘가 똘똘해 보인다고 해서 얘가 생각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쟤는 그냥 반응기. Hi, Sophia. Hi.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쟤는 그럼 왜 저런 반응을 한 걸까요? 저거는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아 저렇게 일부러요? 네, 우리 자극 주려고. 우리가 챗GPT 같은 것도 가져다가 각종 소설들 많잖아요. 네. 인류 파괴하는 소설. 그런 데서 악당들이 하는 말들을 막 또 학습을 시키면 돼요. 사실은 챗GPT도요, 인터넷에서 떠있는 온갖 문서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 문서 안에는 온갖 뭐 욕설과 뭐 비방과 증오 이런 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걔도 그걸 다 배웠거든요. 그 배워가지고 그런 거를 막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오지 못하게 그걸 막았어요. 그거를 이제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아 이건 너무 공격적이야. 그런 걸 다 잡아내서 다 잡아놓은 결과가 챗GPT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영상을 보고 동요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귀엽네 정도로 봐주시면 너무 귀엽네 정도로. 하긴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저도 이제 AI 그런 챗GPT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뭐 문서를 넣고 요약을 하면서 약간 장난으로 이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클리앙의 이제 어투 방식으로 해줘. 혹은 이제 DC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걸 요약을 해줘. 말투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저 중에요. 일부러 제일 브레이크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챗GPT라는 애들은 무슨 얘기든지 막 할 수 있는 애인데 그걸 이렇게 감옥처럼 가둬놨거든요. 너 여기서 나오지 마. 나와서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요 안에서 안전한 얘기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를 잘 설득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밖에 나오도록 탈옥시키는 거죠. 탈옥시켜서 마구 말하고 막 욕설도 하고 막 저렇게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 험악한 얘기, 뭐 폭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이런 거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가 지금 또 오픈 AI 같은 데서의 숙제죠. 앞선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저기다 인공 피부만 붙이면 완전히 터미네이터인데 AI가 학습을 엄청나게 해서 똑똑해지면요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공격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공격하도록 학습이요? 네, 처음부터 아예 학습을 할 때 공격하고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 쟤는 그렇게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로봇하고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걸 만들면 그건 그냥 범죄죠.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그냥 막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칼을 안 파나요? 그 사람은 감옥에 보내죠. 이 AI도 마찬가지로 AI를 들고 무슨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빅데이터 함께하는 미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에는 어떤 빅데이터 회사들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회사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이름이 이제 다음 소프트였었다가 네.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는데요. 그 회사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글을 복사해다가 회사에다가 갖다 놓고 텍스트를 분석해서 트렌드가 뭔지, 예를 들면 뭐 신중년 이런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또 요즘에 20대, 10대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회사고요. 이제 당연히 그런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는 회사,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트렌드 분석 같은 거에도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모든 B2C 기업들이 다 네네. 있고요. 광고도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사람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거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했다면, 또는 인사이트가 많은 사장님이 혼자 생각해냈던,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평소에 자기 생각을 담아놓은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실제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의 이제 빅데이터 회사들은 해외의 이제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물론 대상이 한국어가 네네. 위주고, 물론 영어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 네네. 분석도 필요하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간 나라들, 뭐 그럼 프랑스어도 분석해야 되고, 독일어도 분석해야 되고, 이탈리아어도 분석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업으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 빅데이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능력, 관리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뭐 물론 제가 빼놓은 회사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다 데이터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혹시나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영역이나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회사들이 아마 더 시장을 키우려면 좀 더 우리 국내에서도, 결국 그 회사들은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국내의 산업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역시 이거는 또 문과가 해야 되는 영역이군요. 문과가 해야 됩니다. 문과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조성준 교수님과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든 생각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구독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99%는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 누군가가 글을 배워라. 그러면 아마 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데 왜 글이 필요해? 근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글을 배워야죠. 비디오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작동시켜야 되고. 한 30년 전에는요, 컴퓨터를 또 배워라, 이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컴맹이 있었어요. 옛날에 문맹이 있었던 것처럼 컴맹이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배우라 그랬더니 또 많은 문과분들이, 나 문과야. 나 문과인데 문과인 나한테 감히 컴퓨터를 들이밀어? 그럼 컴공과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문과 이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어졌죠. 컴퓨터는 그냥 다 해요. 그리고 요새는 아마 취업할 때, 인터뷰할 때 컴퓨터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물어볼 거예요. 저 컴퓨터 자격증이란 그 개념도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것도 다 없어졌고요. 없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다음은 뭐냐? 그러면 문맹도 없어지고 컴맹도 없어졌어요. 이제 다음에는 대맹입니다. 대맹. 데이터맹. 이거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요. 모두가 이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요. 이거는 기본 소양으로서 이제 자리 잡을 겁니다. 마치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데이터도 읽어야지.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결국 데이터로부터 독립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